1890년대 중반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도 바깥 외진 언덕에 유성기라는 이름의 부잣집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대지가 넓고 기와도 단단하여 여느 양반과 못지않은 품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벼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과거에도 응시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그는 금방 자신과 공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부모님께 선언했습니다.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과거 시험도 더는 보지 않겠습니다. 유성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럽게 내뱉자 사랑치 않은 순식간에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뭐라 했느냐? 부친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깔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던 어머니는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어지는 소리가 그날의 공기를 두 쪽 내듯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를 포기하겠다니 그게 입에서 나올 말이냐? 대대로 이 집안은 글로 나라에 충성을 다해왔다. 내 증조부께선 병조 참판까지 지내셨고 내 조부께선 경상우병 사셨다. 그런데 내 놈이 이 가문에서 처음으로 붓을 꺾겠다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나지기 말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게냐, 아가. 공부가 힘들면 힘들다 말이라도 하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성기는 말없이 고개만 떨군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녹이 어린 눈길,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모두 가슴을 찔렀지만 되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글만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길? 아버지는 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조선 땅에서 양반이 글을 버리고 무슨 길을 찾겠다는 것이냐? 내가 백정이 될 것이냐? 거렁뱅이가 될 것이냐? 아들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습니다. 두 눈엔 말 못할 고민과 다짐이 어려 있었죠. 부디 자식의 뜻을 한 번만 헤아려 주십시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고 아버지는 등을 돌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 그의 이름은 입 밖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채에서도 사랑채에서도 그는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드나들던 방에 문짝을 떼어버렸고 어머니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도 한 번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문은 그를 버린 자식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운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모르는 노인, 병든 아내를 둔 일꾼, 송사에 걸렸지만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농부까지. 성기는 그들을 위해 언제나 말없이 붓을 들었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상한 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급히 상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조금 보태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디 상여를 끌 사람들의 품삯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알고 보니 그는 상은커녕 뒷골목에서 도박이나 벌이던 자였습니다. 도련님, 마님이 갑자기 기침을 하셔서 약값이 급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던 마님은 사실 기생집 여인이었고 그는 그날 받은 약값을 기생집에서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은 가을 찬 이슬이 내려앉은 아침, 유성기는 바깥 사랑채의 마루에 상을 내고 따끈한 콩나물국과 김치, 고들빼기 장아찌를 곁들인 밥상을 앞에 두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당 쪽에서 갑작스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이쿠, 누구요? 이리 들어오면 아니 돼요. 바깥 하인이 다급히 외쳤지만 문이 벌컥 열리고 누더기를 입은 여인 하나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맨발에 가까운 신을 신고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와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주춤하지 않고 마루 아래로 다가오더니 상위를 흘끗 보고는 느릿한 걸음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인들이 놀라서 달려들려 하자 유성기가 손을 들어 그들을 멈췄습니다. 잠깐 가만두거라. 여인은 유성기의 맞은편 자리에 주저앉더니 밥그릇에 있는 쌀밥을 맨손으로 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때로 덮여 있었고 손톱은 부러진 채로 검게 변해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맨손으로 밥을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인 종식이는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거렁뱅이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도련님의 밥상을 더럽히느냐? 그는 여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마루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여인은 밥그릇을 놓치며 휘청였는데 그 순간 유성기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제지하더니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만하거라. 그러더니 여종을 시켜 국그릇 하나를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잠시 후 여종이 국그릇을 가져오자 성기는 그것을 거지 여인의 자리에 놓고는 말했습니다. 밥을 그리 급히 먹으면 체한다. 따뜻한 국을 함께 하면서 천천히 먹거라. 여인은 멍하니 유성기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국을 받아들었습니다. 국과 함께 조용히 먹는 모습을 본 마당의 하인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누구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여인은 고개를 들고 유성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형언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손에 들고 조심스레 마루를 내려가더니 등을 돌리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종식이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성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마을 끝까지 여인을 쫓아가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따라간 끝에 여인은 마을 어기 넘어 비탈진 언덕에 자리한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허름한 천막과 덧문으로 얼기설기 지어진 움막이 몇 채 있었는데 남루한 차림의 사내들과 아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마치 무어가 촌락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여인이 다가가자 그들 중 하나가 고개를 들더니 소리쳤습니다. 순이님이 오셨습니다. 그 소리에 움막에서 등치가 큰 사내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쪽 눈 밑에 칼자국이 있는 그는 여인을 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르친 거 아니야? 여인은 밥그릇을 들어 보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인심이 후해서 영감이 너무나 착해서 차마 시비 걸 수 없었어. 사내는 턱을 매만지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남들을 도와주는 선량한 양반인가 보구만. 보고가 틀림없었어. 한데 그릇은 왜 들고 왔는데?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면 너희가 믿지 않았을 테지. 나 혼자 멋대로 생각해서 지어냈다고 할 수도 있는 노릇 아냐? 그래서 그릇이라도 들고 와야 믿을 거라 생각했어. 종식이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엔 믿을 수 없다는 분노와 놀라움이 가득했죠. 종식이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몸을 숙이며 다시 마을로 향했고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유성기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성기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상은 치워졌고 그는 작은 벽서 하나를 읽고 있었는데 종식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유성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째? 쫓아가 봤더니 뭔가 다른 것이 보였느냐? 예, 마을 뒷숲 언덕 너머에 천막과 움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거짓대처럼 보이는 무리들과 일반 백성들처럼 보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손에는 각자 날카롭게 깎은 죽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참. 그러면 혹시 그 여인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보았느냐? 예. 그녀는 우리가 준 그릇을 들고 덩치 크고 험상궂게 생긴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데 도련님, 그놈들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당장이라도 무기를 들고 쳐들어올 기세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성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종식아, 잘 들어라. 내가 알기로는 양반에 대한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이 거세져서 닥치고 해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는데 혹시 그들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 오늘부터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말거라. 주위 하인들에게 알리고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거라. 목숨과 관련된 일이니 필히 그리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한바탕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동학 농민운동이라 불리는 것이었죠. 장터 입구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쇠북 소리와 함께 먼지 가득한 길을 따라 농민군 수백이 줄을 지어 행진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은 백성의 것이요. 썩은 놈들은 더는 우리를 등쳐먹지 못하리라. 먼저 잡힌 자는 고을의 사또였습니다. 관아 앞들에 꿇어앉은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건 반역이다. 감히 상놈 주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땀과 흙으로 얼룩진 얼굴엔 굳은 결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딸은 사또 나으리의 수청을 거부해
옥에 갇혔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아니 이 못된 사또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러면서 노인은 지팡이로 사또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농민들이 환호했는데 그 환호 소리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오래 묻힌 울분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찌 처단하는 게 좋겠느냐? 당연히 매질이지. 관비를 등쳐 모은 돈으로 백성 굶겨 죽인 자다. 부역을 시켜라. 농민들 사이에서 외침이 터졌고 마침내 앞줄에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외쳤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지 않을 때는 사람의 손으로 내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자를 매우 쳐서 다시는 못된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듭시다. 사또의 몸이 멍석에 말리고 애벌레처럼 꿈틀거리자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멍석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멍석 안에서는 외마디 비명이 울려 퍼졌는데 시간이 지나자 잦아들었고 곧 움직임도 멈췄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읍내의 만석군 양반 이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때도 소장농에 남은 보리까지 모조리 수탈해 갔던 양반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다짜고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의 창고에 감춰졌던 곡식을 들춰냈습니다. 창고 안엔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나몰라라 하며 안에서 썩혀둔 쌀자루 수백 가마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함께 나눕시다. 이건 백성들의 노동력을 수탈해 거둬들인 곡식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가져가십시다. 농민군은 겁에 떨던 이씨의 옷을 벗기고 머리에 새끼줄을 얹어 마을 한복판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의 집에 놔뒀던 쌀의 배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농민군 수십 명이 쇠죽 같은 먼지를 일으키며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농민군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바로 유성기의 집 앞이었습니다. 이 집 또한 고을에서 알아주는 만석군이요. 여인 하나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이가 나섰습니다. 고을의 곡물반 이상을 이 집이 움켜쥐고 있다 했소. 백성 굶어 죽을 때도 쌀가마를 잠궈 놓았지. 양반 흉내낸 척하지만 결국은 기름진 밥상에서 백성의 피로 잔을 부딪힌 자들이오. 무명옷에 집신을 신은 농민군들이 죽창을 높이 들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라! 부숴버리기 전에 문 열란 말이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헐레벌떡 누군가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발엔 흙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그 어떤 장수보다도 강해 보였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그녀는 외쳤습니다. 숨이 턱에 찼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 집 도련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 같은 거지년이 밥상에 앉아 밥을 훔쳐 먹었을 때 하인이 몽둥이를 들었지만 이 도련님은 여기 도련님은 국 하나를 더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국도 먹어야 하지 않냐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러자 어디선가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걸 어찌 믿냐? 양반 놈들은 죄나 똑같은 놈들이야. 기름진 밥상 위에서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술이나 처마시는 놈들이지. 너도 저 양반과 한패 아냐? 그 말에 여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군중의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성기 도련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모두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터에서 허름한 포목 가게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힘겨운 몸을 이끌고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의원 한 명 구하지 못해 하루하루 울던 날. 그 도련님이 직접 아는 의원 모시고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가마도 아닌 자기 두 발로 말이야. 약값 한 푼 안 받았어. 그런 양반이 또 어딨어? 그러자 마을 김씨의 아낙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난 겨울 우리 집 아궁이에 불 한 번 못 대고 있는데 도련님이 장작을 몰래 쌓아놓고 가셨어요. 이름도 안 밝히고 그저 문 밖에 조용히 놓고 가셨다고요. 그런 도련님을 다른 이들과 똑같이 여기면 안 돼요. 천벌 받아요. 그러자 그 틈을 가르며 농민군 가운데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과 조용해진 동지들의 시선이 따랐습니다. 머리엔 삐뚤게 쓴 갓자락,
허리춤엔 손때 묻은 장검 하나, 분명 두목격 인물이었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도련님은 굶는 이에게는 쌀을 내어주고 병든 사람에겐 약을 구해줬다. 돈이 필요하다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송사에 얽혀 어찌할 줄 몰라 우는 사람을 위해선 밤새 글을 써주었다. 그러니는 우리가 겨눠야 할 자가 아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긴장으로 팽팽하던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먼저 죽창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를 따라 하나둘씩 무기를 거두는 손길이 이어졌고 팽팽하던 공기는 이내 풀어졌죠. 물러난다. 두목의 한마디에 농민군들은 질서 있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휘날리던 깃발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었고 먼지와 함께 그들의 뒷모습이 마을 어귀로 사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돌렸고 남겨진 마을에는 한동안 말을 잃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성기의 집안에서 조심스레 문이 열리더니 얼굴이 사색이 된 하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문 뒤에 숨죽이며 떨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도련님,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몸을 덜덜 떨던 늙은 하인 하나가 천만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유성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성기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 10년 감수했네. 농민군이 떠난 뒤 유성기의 집안은 오래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들뜬 사람들도 안도하는 하인들도 하나둘 물러나고 기와 아래 조용히 남은 것은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안채에서 나무 문이 삐걱 열리더니 흰 두루마기를 걸친 유성기의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평생 단단한 눈매를 간직했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분노도 오만도 사라진 그윽한 눈빛이었죠. 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서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그토록 멍청하다 욕했던 네 성정이 나를 살렸음을 말이다. 유성기의 입꼬리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한숨과 함께 고백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백성을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벼슬이 곧 나인 줄 알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믿었다. 하여 너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랐지만 그러지 않았지.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죽창이 날아들 뻔한 마당에 나를 지켜준 것은 지위도 돈도 아니었다. 착한 천성을 가진 내가 나를 살린 것이다. 아니, 우리 집안 모두를 살린 것이다. 그때 안채에서 또 다른 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유성기의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곱게만 살아온 여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눈가에 눈물 자국이 짙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서더니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너무 가엽게 여겼단다. 가문의 체면을 더 중하게 여기며 내가 손에 붓을 쥐길 바랐었다. 하지만 넌 붓을 쥘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씻겨주었지. 그 덕에 우리가 목숨을 건졌느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너를 없는 자식 취급했던 내가 엄히 자격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유성기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큰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굶은 이를 보며 밥을 내놓았고 아픈 이를 보며 약을 건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소한 일이 결국 자신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참 잘 자랐구나, 아들아. 그들이 아들을 되찾은 날 세상은 양반 하나를 잃었고 사람 하나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